북한이 관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말폭탄을 퍼부은 북한과 미국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까지 남은 일주일이 북미 대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사드 배치 지역의 전자파와 소음 수치와 관련해 사드 반대 단체들이 한 번 조사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결론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모레 상경 집회를 열고 반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광주를 민주화 성지로 표현한 걸 두고 벌어진 경찰 수뇌부 갈등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도 사과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오는 25일 선고 재판을 생중계할지도 관심입니다. 법원은 촬영 범위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주 안에 생중계 여부를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폭력 시위를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극우 시위대 6천여 명은 인종차별 구호를 외치며 흑인 인권단체와 충돌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군사행동 일보 직전까지 향하던 북한과 미국이 오늘은 일단 조용했습니다. 북미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면 전환의 결정적인 배경, 어제 있었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 고비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적 해법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힌 뒤 눈에 띄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한한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내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최근 북한이 괌 포위 사격 방안을 공개한 만큼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합니다. 덤포드 의장은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과도 별도로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경축사회담을 대북 메시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키워드로 잡고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경축식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군함도 생존자가 참석하는 만큼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보훈 정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북한은 괌 포위 사격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개한 뒤에 사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괌 주변 해상의 포위 사격 등 군사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이 사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달 말 이후 2주째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 매체도 인민군 자원 입대, 복대 신청에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대응 전략을 살피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괌 포위 사격 방안 등 추가 도발 준비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즉 SLBM의 해상 실험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외교적 해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들면서 조심스럽게 뉴욕 채널 등을 통한 북미 간 물밑 대화에도 대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과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정상의 통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통화는 어느 쪽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겁니까? 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 예. 이 요청에 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두 정상의 통화가 미국 측이 먼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예. 풀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응약 이 표현을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이 무역 관행 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북한을 좀 견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CNN은 미군 현지 예. 보도를 좀 보면요.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에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이 북한에 대북 제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의 압박 수위를 한 번 더 높인 것이라고 하는 예.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G2에 빅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당초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직 이 G2의 빅딜이 성사됐다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양국 정상의 전화 한 통으로 이 최고 수위까지 올라갔던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위기 상황이 가장 고조된 게 괌 포위 사격 발언이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철회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로 보입니다. 먼저 14일 월요일을 좀 보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고요. 그리고 휴가철이었던 중국 정부의 이 업무가 공식 재개되는 날입니다. 양쪽에서 입장이 계속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공식 예.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재를 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야, 알려졌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북한이 근데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던 게 이번 주 대략 후반쯤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이 8월 중순까지 이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예. 이 김정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김정은이 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시간을 좀 둘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주 후반에 대화의 문이 열리느냐 아니냐 이런 좀 갈림길의 기로가 될 것으로 분석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물밑에서는 미국의 조셉 윤 그리고 북한에서는 박성일 차석 대사가 좀 예.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예. 상황입니다. 뭐 대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번 주 중에 이제 좀 진정 국면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1일부터는 한미 연합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이 예정대로 21일부터 31일까지 예. 훈련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최신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모두 전개가 됩니다. 예. 때문에 북한이 그때 도발을 하는 건 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전에 확실한 국면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훈련 이후에 다시 위기 국면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일부터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딱 이번 주 14일부터 한 주 동안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뭔가 어떤 타결점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그리고 소음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수치를 근거로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다. 소음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 조사로 이처럼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은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환경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두열 기자, 자, 오늘 현장 상황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김천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과 지리적으로 이곳 김천이 가까운 데다가 사드 레이더가 김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천 시민들도 전자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오늘로 358일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만 국방부는 조만간 사드 부지 공사에 들어갑니다. 기존 두기 발사달과 X밴드 레이더 등이 설치
설치된 1차 공여 부지에 대해서 임시 보완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내부 도로와 장비 패드 그리고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제 나온 그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오늘 성명서를 냈다고요? 네, 주민들은 어제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파 수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출력값과 이 레이더 빔의 각도 등 세부 재원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전자파가 극히 적게 검출됐다, 이런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인체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은 장기간으로 미치는 것인데 고작 6분 정도 측정을 해놓고 안전성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드 레이더의 세부 재원과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측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측정해서 발표하는 게 문제가 있다. 또 측정치, 어제 나온 측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환경부도 당초에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환경부는 어제 현장에는 왜 갔습니까? 네, 애초 환경부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발표하는 이 전자파 측정값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단 한 번의 측정으로 인체에 대해서 유해성을 이렇게 논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전자파와 소음 측정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현장 확인의 이 정식 절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공개 행사도 환경부는 참관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가 공개한 측정값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환경부가 굳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두열 기자가 지금 설명한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는 걸 텐데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집회하겠다는 거죠? 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레 광복절에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 평화대회 참가해서 이른바 사드 쪼개기, 그리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또 오는 17일에 국방부가 성주에서 열자고 제안한 토론회도 날짜를 다시 협의해서 국회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드러내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찰 간부들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한 김부겸 장관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각 이후에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최근 벌어진 수뇌부 갈등에 대해 상호 비방을 그만둘 것을 지시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촛불 집회 때 광주를 민주화 성지로 표현한 광주경찰청의 소셜미디어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보복성 감찰을 받았다고 주장한 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 역시 반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찰 헌장에 적혀 있듯이 정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이번 김 장관의 방문은 경찰 수뇌부 진흙탕 싸움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두 사람의 경질설에 대해선 본인이 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찰 최고위층의 갈등을 봉합한 건데요. 자, 경찰 취재 담당하는 김태형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하고 함께 대국민 사과하는 장면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한 건 이례적입니다. 예. 이 김부겸 장관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인권 경찰로의 재편 등 중요한 과제가 또 여기서 멈춰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경찰 간부들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경찰 수뇌부의 이전 투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자체도 문제인데 이제 검찰 개혁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데서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예.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커진 데다 이는 경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이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이 경질 대신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상호 비방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경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재신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경우 경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이철성 총장, 강인철 전 청장 모두 수사 대상 아닙니까?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경찰은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강 전 청장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감찰 결과를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철성 청장이 민주화 성지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주화 성지를 삭제하라고 했다. 당시에 촛불 집회가 한참 이제 뜨거워질 때인데 그 부분도 이제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더 나아가서 청와대까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내일 2차로 검찰에 자료를 넘깁니다. 국정원의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댓글 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모든 국정원 내부 문건입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받은 지 3일 만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일은 댓글 부대와 관련된 내부 핵심 문건들까지 검찰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는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3차 장사나 심리전단이 운영했던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 방식, 투입된 예산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댓글 부대 30개 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를 받는 곳은 원 전 원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댓글 수사팀입니다. 오는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전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건들은 재판 활용을 넘어 재수사의 단서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2013년 수사 당시 국정원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여론 장악 등과 관련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까지 이번에 확인되면서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 부대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 뒤 해당 자료들도 추가로 검찰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검찰도 수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검사 대부분이 최근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으로 배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해체시킨 특별수사팀이 정권이 바뀌고 다시 모인 것이어서 수사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명의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수사팀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간부 등과의 마찰로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대부분이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습니다. 진재선, 김성훈 부장검사는 각각 중앙지검 공안 2부장과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선고와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향후 국정원 수사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이복현, 단성환 검사도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를 함께했던 김태흠 부부장 검사도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파견 근무 중입니다. 검찰은 수사팀을 정비한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 이게 생중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중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대법원 규칙 변경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한 첫 대상으로 꼽힙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주요 사건의 1심과 2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7일 결심 공판 이후 생중계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촬영 범위와 방법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석과 방청석 등 법정 전체를 촬영하도록 할지 재판부만 촬영하도록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선고 재판까지는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준비 작업 등에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내에 재판부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생중계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법원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부담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선고를 알리는 것이 생중계 목적인 공익에 부합한다. 판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 생중계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법원 내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재판부가 장고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사들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뀐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익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선고 결과를 알리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또 25일 선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소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생중계를 할 경우 방송을 통해 법정 상황이 가감없이 알려지고 기록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론재판 우려도 거론하는 가운데 법원 내 다양한 의견 속에서 열쇠를 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해변에선 여름 휴가철에 1년 벌이를 하죠. 그런데 올해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궂은 날씨가,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폭염에 이상기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줄면서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높은 파도로 입역이 금지된 바다를 보며 피서객들이 입맛만 다십니다. 한 5시간 걸려서 왔는데 1시, 2시쯤 도착하니까 갑자기 비도 오고 파도도 많이 치고 해서 엄청 속상합니다. 그칠 듯 다시 시작된 비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해변에서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의 피서객 수는 지난 10일 기준 1,73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7만 명 줄었습니다. 휴가철 이어진 궂은 날씨 때문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지난달 7일 개장 이후 36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날은 13일 뿐이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엔 수요일 하루를 빼고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 8일까지 860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만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발생한 이한유에 태풍 예보까지 더해지면서 이 기간 방문객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제주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11개 해수욕장에서 81만 명이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온다는 거라, 이용객들이. 피서객이 떠나간 해변엔 대목을 놓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린 부산 정관 신도시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창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돌립니다. 주민들은 불면증까지 호소하며 아파트 인근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악취를 문제 삼습니다. 소독 냄새가 팍 나면서 사람이 좀 머리가 띵하고 이사 가자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각장 반경 1km 안에는 9,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소각장은 부산 지역 의료 폐기물의 19%, 하루 9.8톤 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준치 이내의 오염물질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단속 기준과 차이가 큽니다. 주민들은 1997년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신도시 건설이 예상된 곳에 8년 뒤 정부가 소각장을 허가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동 중단을 포함해서 시설 폐쇄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해당 부지가 1994년부터 지정 폐기물 처리업을 해온 곳이며 의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에도 어긋나지 않아 강제 폐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소각장 바로 옆 부지에 지금 처리 용량의 5배인 5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시민이 보이스피싱을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에 협조했다가 보복을 당하고 사기범으로 누명까지 썼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박우복 씨는 2015년 10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거래하는 척 위장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제 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면허증 다 준비해갖고 오라더라고요. 주소지를 변경해놓고 가자. 그랬더니 아니 그 현장을 덮칠 거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저는 경찰들 믿고 갔어요. 그리고 조직원과 만난 박 씨는 범행에 가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직원 한 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협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시달린 겁니다. 너 정보 다 유출됐고 니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2, 3일 동안 모텔 생활하고 급하게 이사를 한 거죠. 또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내역 때문에 사기 계좌로 등록돼 금융거래를 정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 씨 측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 하겠다고 경찰을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경찰에서는 자기네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국가가 시민의 그거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경찰은 박 씨의 정보가 검거 과정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며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유튜브에 마약을 판다는 광고 영상을 올리고 필로폰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매자와 접촉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에 불을 붙여 피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남성은 고체 형태의 필로폰 무게를 달아 포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튜브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약 판매 홍보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광고 영상을 통해 마약을 판매해온 46살 김모 씨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작대기, 아이스처럼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가 적힌 동영상을 올려 구매자들과 접촉해왔습니다. 유튜브 영상엔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도 함께 올렸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거래를 한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150g은
시가 5억 원 상당으로 약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마약 판매 정보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계를 떨게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유통업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TV 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바로잡기에 힘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목표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입니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가전과 미용 전문점을, 내년에는 TV 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들여다봅니다. TV 홈쇼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도 아예 금지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 반품, 보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세배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할 때 대형 유통업체도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여 최소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치 구호까지 등장하며 시위는 폭력적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탄을 했는데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인파 속으로 돌진하자 비명이 이어집니다. 20세 남성 백인 우월주의자가 맞불 집회 현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백인 우월주의 시위는 버지니아대 캠퍼스에서 횃불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6천여 명의 극우 시위대는 나치의 구호인 피와 영토까지 외치며 시민들과 충돌했습니다. 극단적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의 전 대표도 참가해 시위를 부추겼습니다. That's what we believed in. That's why we voted for Donald Trump, because he said he's going to take our country back, and that's what we got to do. 시위는 시의회가 백인 우월주의 상징인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철거를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에서 촉발됐습니다.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유혈 양상으로 악화하자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인종차별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is egregious display of hatred, bigotry, and violence on many sides. On many sides. 백인 우월주의자뿐 아니라 흑인 단체 등에게도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세계인들에게 친근한 캐릭터죠. 요즘은 만화영화 주인공뿐 아니라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이모티콘의 캐릭터까지 가세해 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올해 89살이 된 쥐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수컷 쥐를 의인화한 캐릭터 미키마우스입니다. 노령임에도 여전히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 덕분에 연간 로열티 수입이 6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 사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헬로키티.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타겟 등의 인형과 문구 제품이 널리 퍼져 미국에서만 연간 2조 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캐릭터 제품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4% 성장이 예측됐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돈 24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캐릭터 경쟁에선 한국 업체가 한중일 시장을 휩쓸며 지난해 1,0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달엔 뉴욕 타임스퀘어 디즈니 매장 건너편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 회사의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서양인들도 새롭고 귀여운 이미지에 끌려 매장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릭터 사업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기에 잘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고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2의 디즈니가 되려는 업체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기소된 25살 조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예비군이 군기를 문란하게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위증 모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한 척이 납포됐습니다. 어선엔 10명이 타고 있었고 어획물은 따로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집단 급식으로 식중독 사고가 나는 학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1차, 2차, 3차 적발 시 300, 400, 500만 원인 과태료를 각각 500, 700,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를 기해 수도권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무더위는 꺾이겠지만 내일부터는 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한반도 상공의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쪽에서 구름대가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남 해안지방과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에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호우경보가, 제주와 전남 진도, 전북 고창 등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오늘 밤사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라와 경남, 강원, 영동, 제주 등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등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주중에도 이어집니다. 16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18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 전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와 대전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100일 만에 첫 영화입니다. 예.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영화 택시 운전사를 받습니다.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첫 영화 관람인데요. 예. 문 대통령 왼쪽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취재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이고요. 여기서 그리고, 볼 때 그렇죠. 왼쪽이죠? 예,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송강호, 송강호 유해진 씨가 함께 예.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옆에는 유해진 씨도 있군요. 네, 눈을 감고. 사전에 공개가 된 자리였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꽤 몰렸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영화 시작 때까지 보도가 중지된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엠바고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함께 영화를 본 그 일반 관객들, 이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문 대통령의 그 깜짝 등장을 이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극장이 그 영화관에 네. 표를 끊고 갔는데 대통령이 왔다. 뭐 이런 상황이군요. 예, 굉장히 놀랄만한 예, 상황인데요. 사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예.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매달 한 번씩 영화나 연극 등 우리 대중공연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예. 말을 후보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뭐 100일 만에 첫 영화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워낙 예. 바빠서 대통령이 못 본 것 같고요. 예, 아마 초임 초기에 많은 현안들이 예,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오늘 그 택시 운전사 본 소감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그 고민정 부대변인이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훔쳤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관람을 마친 뒤에는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데 큰 힘을 줄 것 같다면서 이게 영화의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예.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는 영화, 네. 이게 뭐 아무 영화나 보지는 않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시지 네. 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힘이 실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본인도 예.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그 점을 인정한 셈인데요. 첫 영화로 택시 운전사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쭉 봤던 영화들을 살펴보면요.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그 판도라와 같은 영화는요. 그리고 예. 또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 그리고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등 이런 새 정부의 어떤 예.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눈 깜짝 휴가입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네, 지난 11일에 여름 휴가를 떠났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일 업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 11일 떠났다가 네.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그렇죠. 갔다가 월요일 날 오면 네. 또 하루 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5박 6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는 목요일 17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외교부에서 이런 공지가 왔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내일부터 출근해서 경제 현안 간담회 참석 등 업무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휴가 도중에 취소하는 취지이고 하루 쉰 셈이다. 이렇게 덧붙여 예. 설명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위기 상황, 북미 계속해서 지금 고조되는 위기, 오늘은 뭐 조금 달라졌다고는 했지만 네. 그런 상황이 결국은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언급, 그 사유에 예. 대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예. 최근 일부 언론에서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 외교 라인이 자리를 비운다는 휴가 것에 간다.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계획을 원래 세웠다가 원래 14일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 있었는데요. 예. 청와대에서는 어제 보도와 달리 정 실장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예. 없다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보도 때문에 했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보도 네. 전부터 이제 안 가기로 했다 그런 네, 얘기를 그런 했었죠. 취지의 설명을 예. 했습니다. 자,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뭐 일정은 있어서 뉴스에도 계속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예.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하루 늦춰서 지난달 30일부터 엿새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예. 그때도 야당에서 휴가를 갈 때냐 이런 비판이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또 가서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접견이라든지 예. 해군기지 방문 등 이런 거의 매일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휴가를 원래 떠났던 김수현 사회수석도 휴가를 내고 나서 잇따라서 청와대 회의에 자꾸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오늘 사회수석은 휴가를 조정해서 출석한 거예요. 휴가 중이 아닙니다. 휴가 중이 아닙니다. 오늘은 안 나가도 됩니까? 회의 때 나오는. 네, 저 회의 예. 진행 중에 예. 카메라엔 잡히지 않았지만 예. 김수현 수석이 앉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청와대도 사실 어지간하면 휴가를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휴가를 못 가는군요. 네. 예.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 다시 알아보죠. 밤새 제주도와 전남 해안 등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전국에 확대돼 모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습니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는 주말 뉴스룸은 오늘까지입니다. 자, 그동안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주중 뉴스룸 못지않게 거의 비슷하게 성원해 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김필규 앵커 그리고 이지은 앵커 옆자리에 앉아 있죠. 이지은 앵커가 같이 주말 뉴스룸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